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건조한지 제 몸이 건조한지 정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효소랑 건강한 음식을 찾아 잘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가 조금 더 구독자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그래도 이제 꽤 많이 늘었는데 구독자분들이 한번 더 구독자가 는다고 한다면 실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구독자님들 궁금하신 내용도 직접적으로 우리끼리 좀 소통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162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하는데 이제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장에서 모든 병은 출발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동영상에. 그런데 이제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위장도 많은 피해를 보지만 간과 신장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간신히 살았다라는 말이 간과 신장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약도 위험하지만 알칼리 이온수 등 알칼리도가 높은 식품도 주의해야 한다. 자주 먹으면 위산이 옅어진다라고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이게 164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알칼리 이온수라고 해가지고 정수기라고 판매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칼리 이온수는 정수기가 아니에요. 의료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정수기 판매 가전제품에서 알칼리 이온수기는 그 판매가 안 되죠. 의료기 상가를 가야 살 수 있죠. 왜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알칼리성, 우리 몸의 혈액의 알칼리성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과도한 알칼리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병원에는 알칼리수를 이용하느냐 하면 몸이 산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알칼리를 넣어줘야만이 건강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알칼리 이온수 정수기를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는 건데 가정에서 우리가 알칼리 이온수기를 쓴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이 옅어진다고 돼 있죠. 위산이 옅어지면 단백질 분해가 안 되고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면 이게 장루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라고요. 또 이제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소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그래서 옛날에는 어지간해서는 소장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심장에도 암은 없죠. 심장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예전엔 소장에도 별로 이렇게 암이 안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육모가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열이 있거든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과 산소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의 육모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할 일이 없으니까 또 그런가 보죠. 담관암이나 담낭암도 소장의 pH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었을 때 출현한다. 소장의 pH는 약산성이어야 한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166페이지에 몸이 차면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장기 가운데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은 둘이 있다. 바로 심장과 비장이다. 반대로 암에 잘 걸리는 장기는 식도와 위, 폐, 대장, 자궁이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온도다. 즉 차가운 곳이 암에 잘 걸린다. 심장은 항상 움직이며 열을 생산하고 있고 비장은 적혈구가 모여있는 곳이라 따뜻하다. 심장의 온도는 40도 C대이고 비장 역시 40도에 가깝다. 그래서 암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차가워지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데는 효소의 기능도 관련이 있다. 효소는 차가워지면 활동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암 환자는 대체로 35도 대의 저체온이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효소의 활동은 50%나 감소한다. 면역 체계는 30%, 33% 정도가 떨어지죠. 17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변을 보면 면역력을 판단할 수 있다. 좋은 변을 본다면 장이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나쁜 변을 본다면 장은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진 것이다. 설사와 변비는 모두 몸속에 효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자고 이 세 가지가 박자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잘 아세요.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우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똥은 먹는 게 중요할까요? 싸는 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단기간으로 쓰려면 혈당을 쓰는데 포도당을 쓰는데 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몸에 되게 기능들이 많아요. 뭐 부신도 있고 뭐 에피네프린도 있고 뭐 노르아드레날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혈당을 끌어내리는 건 인슐린 한 가지뿐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은 굶주림에 적응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혈당을 끌어내릴 일은 거짓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끌어올릴 일은 많아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끌어내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을 잘 싼다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설사나 변비가 아니고 하루의 식사, 본인이 먹는 밥 숫자만큼 똥을 싸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장이 끝나고 5장은 효소를 감소시키는 식사가 건강을 해친다라고 이제 하면서 비만인 사람이 수명이 짧은 이유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든 난치병 등 무거운 병이든 모든 병은 대사 효소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효소 영양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럼 대사 효소가 왜 부족할까요? 소화 효소는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대사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만드는 것이 소화불량이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질 정도의 소화불량을 일으키면 대사효소는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자신들의 일을 잠시 멈추고 소화효소를 보충하기에 투입된다. 이 때문에 대사활동이 소홀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이라는 나쁜 버릇이다. 육류,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과식은 특히 위험하다. 과식을 반복하는 뚱뚱한 사람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체내효소가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쵸? 비만인 사람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세 가지로도 설명이 충분하다. 비만인 사람의 세포는 세포 자체가 부풀어 있으며 독소로 가득하다. 독소. 이것을 속칭 세포변비라고 하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태다. 또한 텔로미어는 비만이 되면 평상시보다 10배나 빨리 짧아진다. 그리고 장수 유전자는 비만 상태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비만인 사람이 수명이 짧은 이유 이 세 가지만 해도 첫 번째가 뭐를 꼽아요? 독소라를 꼽죠. 독소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독이 무슨 독이에요? 똥독이죠. 180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예요. 식물성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도 필요한 이유. 우리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딱 뭐 식물성만 뭐 베저터리언이나 비건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진 않거든요. 동물성 식품도 필요하고 식물성 식품도 필요하고 견과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한테 받은 교육은 뭐예요?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꼭꼭 씹어 먹어라. 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죠. 그 얘기는 아이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참 그런 걸 듣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되게 많죠.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빨리 죽으라고 자꾸 보채는 거거든요. 인간의 혈액 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 있다. 간에서 단백질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데 이것이 과잉 발생하면 대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과사나 지질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몸속의 면역 기능이 반응해 백혈구가 호모시스테인을 삼키는데 그 양이 많으면 백혈구도 산화되어 동맥의 벽에 달라붙음으로써 죽상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최근에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이 심근경색증과 뇌경색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며 그 밖에 흡연과 약물, 식생활의 서구화 등도 증가를 부추긴다.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려면 호모시스테인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비타민 B12나 비타민 B6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동물성 식품도 소량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2페이지에 뭐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브렉퍼스트, 그래서 이제 어둠을 깨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사실 위험이 되고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뭐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논쟁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을 차려주면 짜증내는 놈의 자식들은 밥을 안 먹이면 되는 거고요. 아침 안 준다고 투덜거리는 놈들한테는 밥을 주면 돼요. 그게 그 아이들 패턴에 맞는 것이거든요. 꼭 아침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뭐 아침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 뭐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은 독소 배설의 시간으로 모든 장기는 반수면 상태고 효소의 활동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시간대의 경우 배설에 필요한 대사 효소는 활동을 하지만 소화 효소는 아직 쉬고 있다. 그런 시간에 고역물이 많은, 즉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식사를 하면 몸의 리듬이 깨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아침은 독소 배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를 흡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오전 11시경까지 하는 변이를 느껴요. 못 누워서 문제지만 변이를 느낀다고요. 그거는 결국 내 몸은 뭔가를 어제 쓴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데 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에는 소화효소는 쉬고 있다고요. 그 대사효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대사효소는 정지, 그 다음에 소화효소로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밀어내야 될 거를 못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똥독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픈 거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설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설탕이 유발하는 비만보다 무서운 해악 그래갖고 자당에는 효소를 결핍시킨 것 위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은 자당은 해로운 균이나 진균, 진균은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균의 영양분이 되어 이것들을 증식시킨다. 그래서 이로운 균이 감소하고 장내 부패가 진행된다. 유해물질인 질소 잔류물도 만들어져 혈액을 오염시키며 온갖 병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자당을 과잉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주름과 검버섯도 만든다. 미백 제품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188페이지에 트랜스 지방산 얘기가 나오는데 몸속에서 전혀 대사되지 않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막을 형성한다. 세포막은 포화지방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그런 거니 그놈이 들어가서 바뀐 놈이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통제하는 게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내의 침투성이나 세포 내의 생화학 구조가 엉망이 되어 당뇨병과 호르몬 이상, 간장애 등 수많은 병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모든 암의 원인이 된다. 트랜스 지방이요. 트랜스 지방산에는 안전 섭취량이 없다. 그럼 트랜스 지방산은 뭐냐 하면은 마가린이에요. 마가린 쉽게 얘기하면. 변질된 거. 190페이지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건강법도 좋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건강법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 슬픈 얘기죠. 현대인들이 먹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음식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저는 안 먹느냐? 아니요, 먹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뭘 먹겠습니까, 사실은. 200페이지에 약은 효소의 활동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최대한 열이 나게 해서 본인의 면역력으로 몸속의 병원균을 퇴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기에 걸리면 최대한 열이 나게 해서 본연의 면역력으로 몸속의 병원균을 퇴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을 올리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 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해열제 먹어버리죠.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열을 내는 것인데 약으로 그 열을 낮추면 자력으로 싸울 수가 없게 된다. 고통스러운 콧물이나 기침도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긴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시킬 뿐 병 자체를 고쳐주지 않는다. 이거 정말 젊은 엄마들 심각하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최대한 열을 나게 해서 본연의 면역력으로 몸속의 병균을 퇴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기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감기약을 개발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떼돈을 벌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이 마감되고요. 파트 6 그래서 이제 6장이 시작되면서 효소를 간단히 섭취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내내 강조했던 강의라면서 204페이지에 병에 걸렸을 때는 굶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간에서는 효소를 계속 만들어내요. 어떤 효소를? 병을 퇴치하는 효소를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어때요? 그 소화하고 대사해야 되고 병하고 싸울 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아프면 안 먹고 저 구석탱이에 소파나 어디 밑에 처박혀 있다가 물이나 할딱거리고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이기라고 막 먹이죠.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랄 때 못 먹어서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민학교 입학할 때 누런 콧물, 그래서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콧물을 흘립니까? 노란 콧물을? 안 흘리잖아요.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이 왜 와요? 영양이 과다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걸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먹고 힘내라고 계속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을 더 오래 앓게 되는 거죠. 지금은 병과 싸우고 있어서 대사효소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제발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말아줘.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병에 걸렸을 때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영양을 보충해야 돼. 기운을 차리도록 억지로라도 먹는 편이 좋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똑똑한 효소 섭취법, 그래서 주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똑똑한 효소 섭취법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효소는 물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물의 존재는 효소가 활동하기에 최저 조건이다. 베이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잘 드셔야 돼요. 효소에 좋은 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pH가 7.4에서 7.5인 약 알칼리성일 것. 둘째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무색 투명할 것. 셋째는 미네랄이 존재하며 효소가 많이 녹아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몇 가지 더 붙이자면 용존 산소량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베이스로 약 알칼리성이라는 것.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무색 투명할 것. 이 유해 물질 중에는 뭐가 들어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수원지에서 이건 신문에 났던 얘기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강물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게 뭐냐면 피임약 성분도 검출됐거든요. 항생제도 뭐 8가지인가 검출됐고 그건 뭐 신문에 났던 얘기들이니까. 피임약, 이건 호르몬계를 교란시켜 버리는데요. 아이들 성조 숙증이요. 남자아이들 성기외소증이요. 이거 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죠. 안 걸러지기 때문에. 그건 정수기로도 안 걸러집니다. 뭐 걸르는 정수기가 한 대 있다는데 뭐 제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수면의 두 가지 역할, 수면에는 커다란 목적이 있다. 바로 대사다. 인간의 몸은 자는 동안에 온몸의 모든 장기와 골격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 보수한다. 또한 불필요한 것이나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이것이 신진대사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인간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이런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잠을 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면에는 대사 이외에도 중대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 이 시간대에 효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다음 날의 소화와 대사에 대비해 하루 분량의 체내 효소를 열심히 충전한다. 근데 그게 만약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 몸이 아파진다는 거죠. 자,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동영상 4개를 통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효소 섭취를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앞으로는 어쩌면 저조차도 120세를 넘게 생존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주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